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 화면에 24일자 그 싱킹 브릿지 타임즈를 그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거의 하루 정도 검사 중이라고 나와서 아직 검토 실행 중인데 제가 그냥 등록을 했습니다. 그 검사 중이란 것은 그 저작권 그 침해 여부를 계속 그 검토 실행 중이다. 어, 이런 경우를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예의상 기다렸다가 오늘 25일째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올렸어요. 제가 어떤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거를 그 침해할 만한 것은 없고 모두 이 언론 보도에 대한 거를 다 인용을 하기 때문에 출처를 확실히 하고요. 무단 전제는 아니죠.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견제를 받나? 김채연 기자가 아시아투데이 2025년 1월 24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작 헌재는 헌법과 법률, 재판관의 양심,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을 되뇌일 뿐이다.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재판관 구인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 추천하는 현재의 선출 방식에 있다. 정파적으로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태생적 한계다. 이렇게 근본 원인을 얘기하고 있네요. 헌재 독립성에 직접적이고 치명적 타격을 준 원인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지명 추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이기도 하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편향된 판결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단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헌재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 권한은 언제든 독재와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유일한 권한이 헌재에만 있다는 사실, 헌재가 헌법과 법률, 재판과 양심에 반한 판정을 내릴 때 이를 견제하고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헌재 독립성만큼이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맺습니다. 제가 제 생각인데요. 유럽 왕정 시대에 뇌물 먹은 판관을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왕이 내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선 저는 한국에 미국처럼 상원을 만들고 지방자치제는 없애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상원에서 헌재 판사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어, 국회 상원 추천 3위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야 한다. 어, 상원과 하원의 역할은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 자체도 다수당의 횡포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하원으로 나누는 대신 지방자치제를 저는 좀 없애자 이거죠. 하원은 각 지방에서 우리가 소선거제니까 그게 지방자치하고 뭐가 틀린 거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좌표 찍자마자 여론 장악, 네이버 댓글 부대 대응책이라는 제목으로 뉴시스에서 1월 24일 10시 07분 44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의견 대립 발생 감지 기사 등 대응 검토, 공감 또는 비공감이 비정상적으로 옳은 경우 언론사에 고지하겠다. 네이버에서 댓글 정렬 방식을 최신성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검토. 어, 한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댓글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유튜버가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텔레그램방. 요 사진은 제가 인용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한 극우 유튜버는 텔레그램을 통해 온라인 기사를 공유하며 보수 진영에 유리한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활동은 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샘플을 극자 유튜버 이해는 왜 안 드는가라고 또 여기는 한 딴지를 제가 좀 걸어보고 싶네요. 네이버는 언론사가 댓글 정렬 기준을 자체 설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순공감 순으로 기본 설정돼 있다. 공감수가 가장 많은 댓글이 눈에 띈다. 이른바 댓글 부대 활동이 끊이지 않자 네이버는 관련 활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네이버는 대형 참사를 포함한 인명사고, 악성 댓글 감지와 알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악플 탐지 기술 크린봇을 바탕으로 인명사고 탐지 AI 기술을 크린봇 옵저버에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지득한 이 뉴스 정보들은 페이스북은 반대로 검열 기능을 포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하겠다고 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서 쪼르르 그 페이스북 마크 저번가요 말하라고에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형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트럼프의 그 글들을 막았던 그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허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그 크린봇이라는 걸 통해서 악플 탐지 기술의 알고리즘을 넣은 AI 그 크린봇이라는 것을 하려는 모양인데 과연 저는 그 알고리즘이 과연 합리적일까 좀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이진숙 언론의 내란 표현 문제 선배로서 알려드린다. 정혜승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1월 24일 14시 47분 36초에 보도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내란이라는 단어가 인용 보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인 대법원에서 인정되기 전 기사 작성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치 않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저도 여러 번 얘기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벌써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라는 표현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도대체 왜 강경파이고 누가 그 사람을 강경파로 정의했는가? 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강경파로 불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사용하는 표현 하나하나가 국민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접미어, 접두어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큰 무게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들 기사 쓰는데 조심해라 이 새끼들아.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싱킹브리지 타임즈는 애저녁에 무죄 추정 원칙 이후로 마치 내란죄가 확정인 마냥 보도되는 언론을 저는 지적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친이 구테타도 마찬가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국헌문란이라고 삿대질하는 현재의 형국인 거죠. 야당의 그 탄핵 남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을 첫 번째 방통위원장은 기분 상해가지고 아니 나 그냥 그만둘게 했고 이진숙 씨는 버텼어요. 그랬더니 헌재에서 그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탄핵들이 남발된 것이 기각되기 시작하면은 거꾸로 민주당이 고발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한번 탄핵이라는 거를 한번 찾아봤고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도 찾아서 우리가 용어 자체를 좀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대통령만큼은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국어사전인데 내란죄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있는데 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그 내란죄 성립이란 것은 법률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어, 계엄할 때 무기를 썼냐? 안 썼죠. 그러니까 뭐 총알을 가지고 있었다, 발포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따이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것이 통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그거는 아니다. 이 내란이 아니다. 용어 정의를 보면은 현 정부의 대칸의 계엄을 선포한 것을 내란으로 몰 수는 없는 통치행위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기각될 수도 있다. 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고려 아연이 1차 임시주총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고려아연 MBK의 타협 제안, 경영 참여를 열어놓겠다. 권유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24일 15시 3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박희덕 고려아연 사장은 MBK 파트너즈를 새로운 협력자로 검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MBK가 대화와 협상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할 의지가 있다면 고려아연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동의 목표라는 게 중요하죠. 과연 고려아연과 MBK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좀 미지수 의문시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화해 제스처를 썼다 이거죠. 지난 130일간의 긴 싸움에서 감정의 골은 깊어졌지만 갈등 분쟁 당사자와 함께 소통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제 1월 24일자에 그 대화 얘기도 했고 비유를 그 탄핵하고 비유를 들어서 저도 그 비유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ISS 글래스 루이스 ESG 연구소를 포함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언급했다며 고려에는 이사회를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상호 소통하며 MBK에게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꾸로 지금 MBK 영풍은 임시주총의 의결을 그 저기 말하자면은 그 소용없게 만드는 또 소송 그 소송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을 논리 구조로, 충분조건 논리로 다시 표현해 보면은, 만약에 MBK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고려에는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대화를 하자. 아,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은 연기금 등의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기 때문에 그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대화를 하자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그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결과는 뭐냐? 경영권 분쟁은 언제라도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큼은 경영 사안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MBK 측 그가 추천하는 이사들도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건건이 또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그 좀 같이 가보자 그런 얘기이긴 하겠습니다. 권성동, 이재명 단 한 줄도 못 믿어 친기업 우클릭 맹비난.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얘기했는데 그게 야당의 신년 어, 회견인지 여당의 신년 기자회견인지 헷갈릴 정도로 변신을 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표현을 했어요.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국회증언 감정법, 상법 개정안 뒤역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다며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기업을 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흥묘 백묘론을 언급한 것에 관련해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며 이재명을 쥐로 비유를 했네요. 진짜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4일자에도 얘기했지만 흥묘백묘는 중국의 등소평이 얘기했던 거죠. 이 권성동이도 그 흥묘백묘는 중국을 이때쯤에서는 언급을 해야 돼요. 중국 공산당이 돼가려고 하는 거냐 이재명이가 중국 공산당도 흥묘백묘론으로 그 공산주의 내에서 그 국가 자본주의를 실현시킨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념은 안 바꾼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만 흥묘백묘다. 이런 얘기인데 권성동 씨도 어, 중국 공산당을 닮아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다면 더 좀 센세이셔널하게 좀 얘기할 텐데 아무래도 그 중국에 대해서는 꼬리 내리는 그 여당 대표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선 제기한 장영화 1심선 무죄 이유는 오남석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1월 24일 15시 1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재판부 공표 사실 진실로 믿어 허위성 인식 못해 라는 건데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 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에 재판에 넘겼는데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국제 마피아라는 조폭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저는 드러나는다고 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는 속담이 왜 나왔겠느냐, 이런 얘기고, 어, 한 2023년 당시에도 성남 시장 시절에 조폭하고 친연성이 많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죠. 이 사람이 장영하라는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경찰 정광훈 전담팀 꾸렸다. 법원 난입 연관성 수사. 김가윤 기자가 한겨레에서 1월 24일 17시 40분에 보도를 했어요. 이것은 그 서부지원에 난입한 한 40대 남자가 발길로 그 판사 사무실을 발로 차는 장면하고 비유를 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뭐 전도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장을 접수해 가지고 지금 정광훈 전담팀을 꾸렸다. 조사해 나간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이 아무개 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활동하며 전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아마 관련이 있을 거라는 그 추정은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대통령을 구한답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 종교인은 그 정치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안 되는데, 이 정광이라는 사람은 특히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 앞으로 금리 인상 예단 없다. 예단이란 말이 이제 갑자기 생소하게 좀 들립니다. 야마시타 다카시라고 마이니치 신문에서 1월 24일 16시 41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0.2%에서 0.5%로 이 정도면은 급격히 많이 올렸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로 내렸죠. 우리는 내렸고 어, 일본은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의 영향은 시장에 나오고 그것이 여러 대출자 기업 가계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예금자에게 조금씩 미치고 있다. 금리 움직임 경제 주체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우에다 총재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단이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페이스나 타이밍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올릴 것이라든지 다시 내릴 거라든지 그런 예단은 하고 0.5%로 올린 상황에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그 역량에 따라서 향후 진행 방법을 결정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라는 거죠. 뭐 신중하게 하지만은 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국민 생활은 더 공공해질 것이다. 개인들도 부채를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로 금리니까는 이제까지 견뎌왔지 이게 올라가면은 에, 파산할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갑자기 올리면은 그런 충격이 좀 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임금이 인상이 된다 그러지만은 실질소득 2024년도에 일본 뉴스의 이 대세는 실질소득은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또 국민들의 생활은 또 쉬워진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The next recession isn't here quite yet.
그, 뭐 그냥 영어로 그냥 넘어가고요. 피터 자이안의 1월 24일 뉴스 레터입니다. 미국의 잠재적인 경기 침체나 불황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가까운 사이일까요? 경기 침체나 불황이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대규모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밀레니엄 세대는 전성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수요가 여전히 높다. 하지만 2032년에서 2033년까지 나이가 들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대규모 산업 건설이 필요해짐에 따라 건설은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 침체 위험을 더욱 줄일 수는 있을 거다. 물론 자본 비용 상승과 투기적 행동 감소로 인해 거품 위험이 낮아지고 금융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모든 좋은 일들처럼 이것도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 2032년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 바빠질 것이다. 소규모 G세대가 대규모 지출 카테고리에서 밀레니엄 세대를 대체하여 노력함에 따라 소비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무렵 우리는 산업 발전에 대한 모든 투자가 결실을 맺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붕괴하기 전에 미국이 산업 역량을 확장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공급 부족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현재는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중국 죽이기는 계속 가는 건데 중국이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기 전까지 미국의 자체 산업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체적으로 그 인력은 있다 하더라도 그 투자 자본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어, 여러 동맹국들한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쳐달라 이런 작업도 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음, 어쨌든 그 멕시코에도 많이 투자는 또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멕시코에 투자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 제조업을 미국이 다시 살려야 된다. 제조업이 강해야 전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 판사가 출생 권리 시민권을 재정의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진 존슨과 마이크 카탈리니가 AP통신에서 1월 24일 오전 8시 4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목요일 연방 판사는 이 미국 시민권 불법 거주 부모의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어,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일단 차단을 했다. 그게 현재 미국 헌법의 위헌적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출생 권리 시민권은 남북 전쟁 때를 그 이유로 해가지고 비준되었었다라는 역사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목요일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14일 동안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14일 이후로는 밀어붙이고 나갈 것 같아요. 어, 한편 양측은 트럼프 명령의 장점에 대한 논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어, 남북전쟁의 여파로 1868년에 수정헌법 제14조가 비준되었으며 이는 전직 노예와 자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까지 확대돼서 적용이 되었다는 얘기죠.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들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입니다라고 어, 돼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의 명령은 비시민권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을 받지 않으므로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현재 해석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목로 동심 파괴라는 유튜브 방송으로 트럼프가 만들 신세계 질서라고 어, 금요일 날 보도한 방송한 내용입니다. 어, 제가 이 방송을 소개하는 것은 그 상관관계 전문가다 이렇게 그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참 현란하다는 표현이 약간 좀 부정적일지는 모르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그 논리적으로 좀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팩트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연결해서 그 풀어내는 그 견해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트럼프 취임식 로툰다 홀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뭐 미국에서 초청받았다고 국내 언론에서 무슨 뭐 떠들었는데 그 웃기는 얘기다. 로툰다 홀에 들어간 한국인은 한 명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천문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성, 천성 강림, 북극성은 여신들이 관리한다. 그 다음 태양신 72개의 별자리, 그 로툰다 홀 천정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야외는 우주라는 뜻, 동양 철학과 같다. 음양은 선과학이 아니다. 음양은 얘기하지만 앞으로 물병자리 시대가 여명기이다. 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선서를 했다. 성서를 뭘 들었는데 그 위에 뭘 놓고서 그렇게 한 거로 제가 이해를 본 것 같아요. 트럼프 메시아적 이미지로 포장되었다. 저들 세계에서 트럼프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 저들이라는 것은 뭔가 그 딥스테이트라고 보통 얘기하던가요? 어쨌든 그런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로튼다 홀에서 그 대통령 취임식을 한 사람이 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이번에 그 두 번째인데 그 당시 그거 하고서 그 소련이 해체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까지 무너지면은 이제 막 빠지고 세계 정부로 가는 신세계 질서가 뉴 월드 오더가 실현될 것 같다. 손정희는 큰형님의 하수인이다. 초 AI 인공지능에 돈을 쓰려 한다. 화성 탐사는 대립각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인간과 기계의 결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도지는 사람 자르는 기구이다. 좌파 유공자들 다 해고하려 행정 효율화 명분으로 이게 보통 보편복지한다고 그 공무원도 많이 뽑고 우리나라도 뭐 똑같은 거고 예를 들어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그래도 공개 안 하고 그런 유공자가 되면은 그 후세들도 플러스 점수를 받아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화 하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다 자른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미 관료사의 핵폭탄된 머스크 세금 낭비 매기는 순위표를 만들 거다. 그래서 그 미국 그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그 뭐 보이코트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고 있다는데 다 자기 일자리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손정희 씨가 미국에 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인공지능 분야야말로 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손정희 씨가 얘기할 때 트럼프가 두 손을 가지런히 그 예의스럽게 잡고서 어, 이 경청하는 에, 그런 거를 그 SBS 뉴스에서 방송한 화면이 캐치가 됐고
공공연히 지금 골드에이지 황금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 시대라는 게 그 별자리 중에서 그 옛날 시랍에서부터 나오는 금은 동철로 돌아가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가 되는데 이제 황금, 금의 시대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로 빗대어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검은 글씨로 이 공무원 작은 정보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0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 하늘을 나르는 이 도시, 항공택시 출퇴근하는 가능한 도시 건설을 한다. 도시건설, 베이비 보너스에 필요한 예산 조달, 보편적 수익관세 인상, 디지털 화폐은행 되겠다. 서클 플러스 골드만삭스의 야심, 미국 블록체인 기업 서클 연방정부 승인받는 상업은행이 될 것이다. 오는 4분기 스펙 합병 절차 완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체들이 제레미 알레이 서클 CEO 바젤3 규제 표준 준수를 지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투자받아 미국 정부 주도 CBDC와 경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그 CBDC 암호화폐하고 일반 민간 중심의 그 암호화폐 업체가 공식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 등록이 된다면은 경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계속 연구하고 시험 운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스마트 시티는 초인공지능 사회가 되고 또 암호화폐 이런 게 돌아가고 있는데 삼위일체 삼박자가 지금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라든가 그 자식들은 이런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수 있는 그런 자격 미달이라고 그럴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아마 미국 내에서 스마트 시티 같은 데서는 살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풀어 나가네요. 어쨌든 그 글로벌 금융 세력을 유독 언급하는 방송인데 영국 그, 그 로스타일드 금융 세력의 힘이 로스차일드에서 영국에서 프랑스로 넘어갔었고 또 세대가 변하면서 현재로서는 스위스 로스차일드 주도 세력이 그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캘리포니아 지진, LA 화재, 좌파 근거지 다 날라갔다. 요게 또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그러네요. 캘리포니아 우파 세력 다 텍사스로 갔다는 것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제결제은행부터 시티 골드만삭스까지 도매 CBDC 실험 박차를 현재 하고 있다. 쭉 해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LA 화재 진압 난항, 소화전 물 부족 사태라니 등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다 엘리미네이트 했다, 제거했다는 거, 한 사람 빼놓고는 이런 것까지 해서 하는데 제가 그 가자 지구에 일어난 그 사태를 할 때 벌써 이 발생했을 시점부터 가자 지구 앞바다에 그 석유 가스전이 발견됐다는데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도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가자인들하고 팔레스타인들하고 공유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제 석유 산유국이 됐다고 그래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루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여기에서 또 이 시진핑의 일대일로 말을 막고 미국형 일대일로를 진행하는 것이 또 미국의 현재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이해관계가 깊은 세력들이 영프 어, 로스차일드 세력이 매우 약화되었다. 어, 하부족들이 괴멸되었다. 요 말의 표현이 좀 순탄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트럼프와 이해관계가 깊은 세력들은 스위스 로스차일드라는 말을 제가 여기에 조금 생략이 돼버렸네요. 중동 석유 패권 트럼프 세력이 가져간다. 순위표하고 그 아브라함 협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 트럼프 무서운 사람이다. 캐러비안 해적 출신들 세력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네요. 어, 그 플로리다주 거기가 거기죠. 석유는 트럼프 핵심 통치 자금이 될 것이다. 트럼프 반대 세력들 다 떨어져 나갔다. 프랑스 마크롱 날라갔고 캐나다도 독일도 현재 현찮고 이제 중국만 남았다. 중국 시진핑이만 쓰러지면은 소련 해체처럼 중국도 해체될 것이다. 그게 의외로 빨리 올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등등으로 암시를 자기네들은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이 이란과 파키스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을 해서 탄력받는 시진핑의 일대일로라고 그 방송이 나간 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말로가 안 좋을 거다. 아, 그 말로가 안 좋은 게 바로 보여준 게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로 죽은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란 대통령 그, 그 선거를 통해서 된 사람은 아마 친미적인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그 멕시코만 여기 석유 그 단지서부터 유럽까지 관통되는 석유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도 그 석유 이런 게 있는데 캐나다를 경유해 가지고 이제 내려온다. 캐나다가 캐나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51번째 뭐 땅은 넓지만은 그 북쪽은 사람이 거의 많이 안 사는 데니까 알래스카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어 뭐 프랑스 말하고 영국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그 주마다 그 프랑스 말 쓰는 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쓰는 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캐나다에 어쨌든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러시아 쪽 얘기로는 전쟁이면 뭐하냐? 우린 파산인데 정책금리 무려 21%나 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 JSC RGD 예르제데라고 발음하네요. 내년 이자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 70억 달러, 약 10조 원. 어, 그래서 미국 대륙 진출의 한반도가 거점 지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전에 이런 거를 소개한 적이 있다. 북미, 러시아, 유럽 횡단 고속도로 프로젝트 그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여기 그 해협을 넘는 거 요거는 지하 터널을 장기적으로 뚫을 수도 있고 어, 프랑스에서 그 런던 넘어가는 이미 뚫렸죠. 장완 그 대륙 횡단 철도 기존에 있는 거 에다가 이렇게 그 이
알래스카 건너편까지 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항반도하고 연해주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북한을 경유해서 두만강 지나고 블라디보스톡 지나고 어, 저 우리 한반도의 동쪽을 통해 가지고 부산까지 연결되는 우리나라가 계속 철도들을 그 전철을 완성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왜 그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좁은 나라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사람도 없어서 해는 서해선이 그렇다는데 이게 나중에는 경제 유통 인프라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서해 쪽 그 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죠. 여기 와서 분기될 수도 있고. 다만 일본하고는 연결이 그 현해탄을 건너는 그런 지하 터널은 좀 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 저는 이 철도가 개통되는 것을 보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반도가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 등으로 그 이스라엘 이런 석유가 또 나고 하기 때문에 이 예멘하고 그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지나고 이런 새로운 루트 어,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그러면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간다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 터키 육상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냐. 장관 에드로안의 영역이 있고 지금 트럼프 영역이 있고 푸틴 영역이 있는데 에, 이게 쉽게 이렇게 넘어오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지로 간다기보다도 해상으로 간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게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영역이라고 표시된 것이 그 현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미러 관계에서는 이미 미국이 갑 입장이다. 그리고 로중 관계 지금 좋지만은 이제 막바지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는 아마 김정은이 될 것이다. 북한 체제 안정 보장 받으려면 지금 장성택 외화벌이 경제권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집단안보 체제 키신정이 그렇게 또 예견한 게 있었는데 글로벌 어젠다 흐름을 타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어젠다의 흐름을 타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왔다. 천년의 미래를 본다면 북한과 연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그 상하원의 그 초청에 의해서 상하원이 초청하는 것은 밖에 일반 사람들도 그 참석하는 거 아마 국내 뭐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게 이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건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 홍광표 씨 같은 홍광표죠? 홍 누구냐? 홍준표. 홍광표는 이제 동창 이름이고 정원 쪽팔려가지고 호텔에서 그 취임식 봤다고 그러죠. 뭐 대단히 어디 입장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별 22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뿐이 안 된다. 뭐 나경원이도 마찬가지고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22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걸 국내 언론에서 침소봉대해가지고 뭐
미국의 연출이 있대는 둥 없대는 둥 뭐 이따위로 정용진도 그래서 많이 까네요. 갔다 트럼프 주니어 만난 다음에 알리바바하고 그 뭐 그 유통 무슨 또 합작법인만 그 잠깐 이쪽은 친중을 되게 싫어하는 방송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방송 중에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10시 12분에 그 속보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이 까면은 윤카는 관저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계속 탄핵은 진행되겠지만은 윤 지지율 46.9%, 국빈 46.7%, 민주의 9.9% 앞섰다. 김희선 기자가 뉴델리에서 1월 24일 1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구속 국면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 40% 훌쩍 넘어 여 9.9%차 포인트로 앞질러 46.7%, 오차 범위 밖 우세하다. 위장 우파들은 친중 세력들이다. 윤칸을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C이다. 북미 만남의 장소는 역시 판문점 아닐까. 그러면 윤칸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윤칸은 반중을 표면화했던 유일한 한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과의 대화 외치는 트럼프, 북미 대화 한국과 조율할까? 노미노 기자가 뉴스완에서 1월 25일 날 8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호흡 맞추기 전 앞서가는 대화 손짓을 했다 하는 식으로 앞에 또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여기 표현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 손짓을 두고도 일방적 구애가 아니라 북한을 외교적 돌변 변수로 삼지 않으려는 관리 의도의 보험들기라는 해석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바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이윤 탄핵 사건을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면은 북미 대화 과정의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도 심히 있다. 한국이 친중 진권으로 간다면은 북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이 친미 정권이 되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미군이 평양에 주둔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북한 주도의 한국 통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남한 정권 애들이 친중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북한의 누구를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친미 정권으로 만들어서 한국에 투자한 것도 아깝기 때문에 자완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할 거다. 탄핵이 해결되면 윤과 대화하겠다는 표현을 그 트럼프가 했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소리 1차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이거 부적절하다. 어, 한미일 그런 거하고 뭐 저 일본과 뭐 기이한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뭐가 기이한 건지 미국도 그 탄핵 이유가 말이 안 된다. 니들 그거 해결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한 어조를 안 쓰지만은 재미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어필을 미국이 하고 있는 중이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